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서울여대에 있으면서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초반 시작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서 여기에 이제 현장에 못 오신 이제 상황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북 행복재단 지금 대표이사직을 몇 개월째 맡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한 상태인데, 이제 지사께서 이제 못 오신 이제 이런 배경이 그냥 눈에 선합니다. 어제 이제 의성 거쳐서 저희 재단 사무실이 이제 구미에 있는데, 이제 구미 갔다가 새벽에 이제 의성 거쳐서 이제 청송 거쳐서 이제 영덕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청송 영덕은 위험해서 못 들어간다. 그다음에 도로도 막혀 있다. 그래가지고 의성은 그래도 이제 처음에 산불이 났던 것이고 또 이렇게 진화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가면 좋겠다. 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갔는데 이 잔불이 이렇게 막 오면서 이제 마을회관, 경로당 이쪽을까지 뒤편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르신들은 다 또 대피하신 상황인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긴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과거 같으면 그래도 마을 청년들이라도 같이 나서서 이제 잔불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어르신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지역을 이제 사무소 직원들 뭐 5명, 10명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라고 뛰어다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뭐 산불이라는 게 뭐 이제 기후 변화, 뭐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이제 저출생 현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어제 또 현장에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경북을 비롯한 여러 지금 산불 피해 지역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이제 성원 지원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또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우리 홍석철 교수께서 이 가족 친화 경영 기업의 이제 사회 참여 해가지고 EFG, 이게 이제 한국에서 먼저 나온 개념입니다. 아마 제 짐작에는 문헌상 주영환 부위원장께서 처음 이렇게 공개하신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뒷 배경에는 홍석철 교수께서 이 용어를 제안해 주지 않았나,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시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제 사회공헌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생존 전략으로서 가족 친화 전략,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핀란드의 사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가족 친화 전략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께서는 이제 부영그룹의 출산장려 지원금 정책 관련 이제 미시적 차원에서 이제 기업의 이제 가족 친화 경영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먼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11시, 지금 10시 20분, 10시 10분 맞죠? 네, 그럼 이제 11시 20분,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우리 손윤희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장께서 한반도 미래연구원 이야기를 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손윤희 팀장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게 살짝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참여했던 전문가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0.78이라는 그 숫자를 듣고 정부가 불이 나게 긴급 간담회를 열었었고, 그때 전문가분들을 처음 뵙고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저조차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저고위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제가 보건간호학 전공인데도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어떤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토론 주제 자체가 이름 자체가 최악의 인구 절벽을 우리가 극복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0.78 들었을 때는 정말 촉박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되고 정부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엄청나게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절벽을 벗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석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서 2023년도에 발표한 청년 세대의 그 인식에 대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에서 가장 유의하게 보는 것이 바로 청년들이 정책이 만약에 지원을 잘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유동층 자체가 이제 기혼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가 됐었고 미혼들도 한 9% 정도가 내가 결혼도 생각하고 출산도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되겠죠. 2,000명 정도 되는 조사 인원들 중 20% 정도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볼 의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반등한 숫자 자체가 얼마 되지 않다는 느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조금은 영향을 끼쳤던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고민은 그 나머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우리 나머지 분들 아마도 지금 기업에서 열심히 그냥 가족도 못 이루고 아이도 못 낳겠고 지금 키우기도 너무 버거운 분들이 아마 그 나머지 분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생존의 문제라는 귀결을 항상 내렸어요.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긴 합니다. 뭐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의 포기는 내 육체적, 정신적 어떤 안녕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우리가 갈등과 경쟁,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서의 또 생존입니다. 미래의 나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 나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청년분들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풀리지 않는 거는 도대체 뭘까에 대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우리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가? 이 정부 정책을 내심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상황 너무 많이 잘 아시죠? 그런데 이해관계에서 좀 배제돼서 지금 정책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기업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직장 여성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비혼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런 정책들도 우리가 지금 살짝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또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갈등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그리고 소득 분배, 근무하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다름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너랑 나랑은 달라.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같아지는 겁니다. 동등해지고 공정해지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 혹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서로가 다른 길로 가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한미연에서 처음으로 그 실무자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 그 인사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오셔서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기업의 입장 그리고 기업의 입장이자 직원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아까 전에 주영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료분담금과 관련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일부에게 지원이 되는 정책이다 보니 그럼 우리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두에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나머지 소외된 분들은 어떻게 또 지원해야 되는지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또 토론이 이뤄질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하자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경영의 아까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EFG인데요. 저희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서 인구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기초평가도 발표를 했고 지금 심화평가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근데 이 정보를 저희 젊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밖에 있는 직업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그냥 대기업에 취업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중에 일하다 보니 결국에는 애도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오픈하는 것이 저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정보들이 사실상 우리 가족을 계획을 하고 또 자녀에 대한 계획을 하는 젊은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길게 해주셔도 돼요. 예, 또 이제 기회가 있겠죠. 뭐또 발표해 주신 홍석철 교수님하고 우리 이희범 회장님께 또 질문도 드리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 또 날카로운 질문 또 준비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조명이 강해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을 이게 모습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번쩍 손 들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이제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손윤희 팀장께서 그 한미연 홍보를 살짝 하시면서 네 이제 실무자 위원회 이제 또 새롭게 그 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비혼 출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세미나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혼 출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다면 사실은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런데 뭐 아이를 혼자 낳았을 때는 지금 비혼으로 낳았을 때 육아휴직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감히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내지는 이제 사내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한미연 그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에서 벗어난 이제 이런 것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냐라는 말씀도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지표, 혼인이나 출산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고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를 더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책 효과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나머지 분들의 그 상황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함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뭐 질문 따로 없어요? 지금 발표하신 홍 교수님한테. 네. 교수님이요. 저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아니 개인적인 인사를 얘기 못 말고. 드려서 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너무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구 절벽에 벗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지 말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깊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인구 경영 그 EFG 지표들 중에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가 가장 1순위로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어떤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있으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이따가 말미에 마저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정민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민호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 최악의 인구절벽 벗어난 한국 그 정부의 역할은이라는 주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2년 전에 그 7세 아들 때문에 이제 육아휴직 그 6개월 정도 쓰고 이제 연차 휴가까지 붙여서 한 7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쓰고 이제 육아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말씀드리자면
작년 정부에서 그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득 대체 부분 관련해서 육아휴직 급여가 이전에는 이제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250만 원으로 이제 1개월, 3개월 그렇게 오르고 3개월, 6개월은 또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됐고 사후 지급금 25%를 이제 폐지를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2년 전에 제가 육아휴직을 쓰는 바람에 그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 정부에서도 굉장히 근로자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정책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학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조금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인구는 자연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관심 있는 건 아니고 또 세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보면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최근 또 기사를 보면 정말 이런 기사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뭐 마을에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광역 지자체는 아니지만 이제 기초 지자체 같은 이제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난민을 이제 좀 수용을 해서 정착을 시키겠다는 그런 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든지 정말 보면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좀 심각한 거는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도 이제 그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 이제 직원으로서 이제 왔으니 그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제 저출생 문제 부분, 그다음에 정부 정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홍석철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게 단시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라는 이제 좋은 일자리 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결국은 한정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교육 그 열풍 이런 부분이 이제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쟁도 심각해지고 사교육비 같은 경우도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많이 드는 이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도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 보면 좀 이렇게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시다 보니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런 환경을 안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사교육 환경에 노출되고 경쟁 사회에 노출이 되고 초등학교 1학년이 9시 10시까지 학원 뺑뺑이를 돌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십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그 경험을 했던 젊은 세대들이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런 경쟁 사회 이런 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부분은 지금 그런 의식과 함께 소득 부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의식과 함께 실제적으로도 이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하는 데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정부 조사에서도 출산이나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하냐, 왜 미루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비용 부담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은 이제 청년들이 그
중소기업으로 왔을 때 취업을 했을 때 물론 대기업만큼 수준의 그런 급여나 복지는 아니더라도 그 일정 수준의 그런 그 소득이나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그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출산이나 결혼 의향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은 고용부에서도 아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쉬었음 청년 인구가 올해 지금 50만 명 통계 작성 이래로 5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 저출산 그리고 청년의 실업 문제를 좀 같이 연결시켜서 좀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계에서도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청년들의 그 소득, 주거, 복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청년들의 마음에 와닿게 되면 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 부분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혼과 출산 이 부분도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까요? 계속 좀 예. 그럼 하나만 좀 더 말씀. 마이크 물 들어온 김에 놓으죠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요건 좀 어려운 저희도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 일가장 양립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소기업 현장에 계신 CEO분들도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인 이제 애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주셨고 또 연구라든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일가정 양립이 잘 되는 회사들은 생산성도 높고 인재들도 온다. 중소기업 안 그래도 인력난 부족하자. 인력난 때문에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인재들도 오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좋다. 다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업인 분들이 생산성이 올라가고 좋은 인재가 오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하는데 왜 안 하실까?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정부에서 지난 이제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을 보더라도 이제 기업인 사업주들에 대한 정책들이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들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도 더 올려주시고, 그러면 대체 인력을 채용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그 업무를 분담해주는 동료들한테는 업무 분담 동료 그 지원금도 신설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또 많이 이제 지원이 강화됐는데, 근로자들에게 이제 그 출산 보육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들, 뭐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다든지, 배우자 출산 휴가를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부분들은 그 결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투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규모의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충족이 돼서 이게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문제가 덜한데, 중소기업은 결국은 만성적인 인력난, 지금 생산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법상으로 이제 보장이 되고 마음적으로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그리고 실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올해 그 가족 친화 인증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 그 보면 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예비 인증 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문화 확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되려고 하면
좀 제약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데 대한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이런 제도와 같이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예비 인증 제도가 신설이 돼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제도는 정말 저는 정말 중소기업에 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정착이 되고 인센티브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되고 했으면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라든지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애가 그러면 이제 초3 된 건가요? 2년 전에 육아휴직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저 올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네. 네.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엄마는 더 고생하고 있겠지만. 네. 그 이제 지자체 절실한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결국은 이렇게 경쟁 내지 교육 경쟁을 낳았고 이제 이런 것들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교육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비용 부담 해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비용의 문제를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그래서 비용 부담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기본 비용과 압박 비용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비용 부담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게 압박 비용의 문제고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나 이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국가 정책이 됐든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됐든 이 압박 비용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홍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나 양성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사점 있게 말씀해 주신 게 실장님께서 이제 내 자식에게는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내 자식에게는 그래서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면서 근데 아이를 낳아서 다른 가치로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고 아예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지 실장님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한번 시사점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득이나 주거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청년 대상의 어떤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셨고 일가정 양립 중요성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못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서 비용 지원의 확대 뭐 기조를 거부는 안 하겠지만 흐름은 가야 되겠지만 이 이제 시간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그 이제 세밀한 지원 내지는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가족 친화 인증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실장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짧게 첨언을 드리자면 이 가족 친화 인증을 하는 접근과 그 다음에 그냥 가족 친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잘하면 들어오게 해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뭔가 계속 교류하고 또 가족 친화의 그 경영에 대한 어떤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뭐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인증을 하는 한 사업과 그 다음에 하나라도 잘하면 내지는 관심 있으면 들어와서 함께하는 이제 가족 친화 네트워크 이 두 가지 이제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증 받으라고 인증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인증 이제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그런데 좀 더 그 문헌이나 사례 많이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발표한 것도 있고 이 가족 친화 네트워크 해서 그냥 일단은 한번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시도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실장님께 다 직장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그 이제 그 연합회 차원에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항상 그 이제 조정숙 그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끝에 배치를 해요. 이제 끝에 배치하는 이유를 잘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 군데 다니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민원이 나왔는데 우리 조정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제가 여성고용정책과에 재작년 10월에 이제 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작년 6월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굉장히 일가정 양립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의견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제 대표님들, 그다음 특히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근로자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다양한 수요하고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이라고 하면은 근로자분들은 어쨌든 보육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보육이 확대돼 가고 있지만 결국은 내 아이는 내가 직접 돌보고 싶다. 내 아이를 내가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라는 말씀이셨고, 또 그렇게 뭐 육아휴직이든 근로시간 단축이든 쓰다 보면은 결국은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 그 소득에 대한 보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분들은 나도 다 안다, 해주고 싶다, 중요한 거 안다. 하지만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10명 일하는 사업장에서 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느냐. 그 사람 그래서 그걸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 대체 인력 구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인건비가 부담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때 일가정 양립을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으로 넣었는데 그 핵심이 어쨌든 다양한 일육아 지원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때 감소되는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큰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고 또 그 이 제도라는 것들이 결국은 다 이게 지금 법상에 규정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월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9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 관련 법들을 저희가 육아지원 3법이라고 하는데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제도가 담겨 있는 법을 9월에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됐고 저희도 그 후반 작업을 빨리 해서 올해 이제 초부터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이제 육아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고 이게 과거에 이제 그 150만 원의 사후지급금 떼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소득 대체율이 높아져서 거의 그 수급자들의 저희가 통상임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70%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지고 기간도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육아근로시간 단축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고 제도는 대폭 확대되고 구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용 실태를 쭉 보면요. 결국은 남성이 좀 쓰이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간에 과거 10몇 년 동안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확대해 왔어요. 그래서 남성은 빠른 속도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작년에 그 사용자를 보면은 육아휴직 사용자가 13만 3천 명 정도인데 그 중에 30%가 남성입니다. 그래도 30%가 됐다라고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될 정도로 했지만 여전히 70%는 여성이 쓰고 있고 지금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노동시장으로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고학력 전문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커리어를 단절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실제로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여성에게 집중돼서는 이 저출생과 여성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남성 아빠들의 육아 참여, 부부의 공동 육아의 가치가 확립되어야만 이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고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더 활발하게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노동시장의 활력도 높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확대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 대체 인력을 쓰려고 하더라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쉽게 뽑았을 수 있는 풀, 대체 인력의 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체 인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 있는 동안의 기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좀 빨리빨리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뭐 직종별 협단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함께 협력해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영그룹처럼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은 법정 제도를 잘 지키기만 해도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 제도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그 여가부에서 이제 가족 친화 기업 제도도 이제 손봐서 중소기업도 훨씬 쉽게 들어오도록 하는 거 저희 고용노동부도 이제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생활 균형의 앞장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센티브 세무조사 유예라던가 금리 인하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인센티브를 굉장히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단순히 어떤 그 유수기업이라는 그 풀로 들어오는 것 자체도 조금 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의 제도라도 더 도입하고 그런 것들이 좀 그냥 우리 기업하고 비슷한 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기업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고요. 저희 중기중앙회랑 계속 협단체들이 협력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부모 근로자들이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그 사실은 뭐 여야를 가릴 거 없이 뭐 지금 집권당 이제 용어로는 국가 책임 돌봄, 그 다음에 야당 용어로는 이제 온종일 돌봄, 전 정부에서 또 나온 이야기죠. 그러면서 마치 그 국가가 급하다 보니까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제 키워주겠다. 근데 그 국가가 아이를 키워준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 있습니까? 사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이제 국가가 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로 좀 전달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시간 정책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다 보면 따르는 대가가 이제 소득 보전의 문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과 소득 보전을 합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궁금하신 분들은 벌써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검색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육아지원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검색하시면 나오실 텐데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에서 그 중에 이제 육아지원 관련한 내용들을 개정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수고 많이 하셨죠 사실. 그래서 여건이 많이 나아진 건 맞는 이야기인데 남성 육아휴직자 그 수가 이제 전체 육아휴직자 수의 30% 이제 뭐 2001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굉장히 많은 이제 이제 남성 육아휴직자 수 확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엄마, 그다음에 아빠들 중에 이제 육아휴직자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가 되느냐, 이제 육아휴직자 수 중에서 이제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고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서 또 실제 그 이제 남성 아빠들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아빠들 중에 육아휴직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실태 파악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장님께서 해주신 이제 유용한 이야기들 중에 또
그 엄마들의 어려움, 특히 여기 이제 독박육아 경력 단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저는 홍석철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야 이거 굉장히 제 나름대로 제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그 짚으셨구나 라는 게 그 2015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점처럼 하면서 그 출산율, 출생률이 급감하는 이제 이런 현상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요인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그 이제 여성들의 그 이제 독박육아 경력 단절이라든지 뭐 젠더 갈등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남성 육아휴직 지원도 사실은 여성을 설득하는 남성 돌봄 참여가 결국은 이제 여성을 설득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분께서 나름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손윤희 팀장님 벌써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왜? 아 예. 근데 그 전에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네. 그 저기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 송 교수님께서 먼저 아까 잠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마이크 잠깐 갖다 주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 넘기고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네. 예, 아유 좋은 질문 그리고 세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뭐 가족 친화 인증도 오래 전부터 했었고 EFG 얘기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는 ESG 지표에다가 좀 육아 또는 가족 관련된 지표를 넣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표들을 상당히 정량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지표가 육아휴직 활용률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남성과 여성을 나누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정민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소기업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거기다가 육아휴직 활용률을 넣게 되면 뭐 대기업은 계속 ESG나 EFG 지표는 좋아질 거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정량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와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표 하나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나 기업이 가족 친화적인 측면에서 직면한 문제를 진단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뭐 보고서라던가 제 옆에 그 콜마에서 오신 팀장님 계시는데 콜마는 출산 장려 팀을 만드셨더라고요. ESG 그 단 안에 그런 어떤 노력들을 평가하는 것도 전 매우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이 일가족 양립이 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 정책을 만드시는데 너무 이제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체 인력이라는 거는 꼭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대체 인력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세요. 대기업이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 월급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대체 인력 지원금을 가지고는 대체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배, 3배 이상은 늘려줘야지 그 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대체 인력으로 중소기업에 활약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가족 관련된 지출을 보게 되면 뭐 돌봄이라던가 어린이집 보내고 하는 지출은 OECD 평균 이상입니다.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 최근에 많이 늘긴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돼야지 중소기업이 좀 제대로 된 일가족 양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완적인 또 이제 설명을 또 발표에 이어서 이제 해주신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중소기업을 너무 이제 인증의 잣대로 배제하는 결과는 만들지 말자.
굉장히 좀 다양한 접근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자, 일단 이런 정도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홍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입장에서는 대책 인력이 필요해 하지만 대체 인력들 입장에서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비용적인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중요한 게 대체 인력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게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과장님, 실장님 계신데 한 뭐 제안일 수도 있고 뭐 한번 고민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중소기업에서 대체 인력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큰 경험일 수 있는데 이것이 뭐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기업에서 다시 일을 한다던가 이럴 때 어쨌든 좀 플러스가 되는 것들을 좀 크게 준다면 대체 인력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분명히 좋은 뭔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가 있으면 좀 지원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이 실현이 좀 되기 어려운 것들이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이 왼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주에 대한 지원 부분이 이제 비용 부담 완화에 좀 위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대체 인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애로 해소 1순위가 대체 인력 채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들은 이제 중기업 이상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만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돌아갑니다만 50인 이하, 3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직원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 직원이 대기업은 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뭐 한 부서에 수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지만 50인 이하, 30인 이하 사업장을 가면 회계하는 직원이 한 명, 예를 들자면 한 명이든지 아니면 그 회계하는 직원이 뭐 총무까지 같이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다반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주분은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을 어떻게 뭐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준다 이 부분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대체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 채용 뱅크라는 거를 이제 민간 위탁을 줘서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2년 전, 3년 전에 아마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작년, 재작년 해서 3개, 5개까지 권역별로 운영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 인재 채용 뱅크 관계자분을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그 대체 인력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대기업을 선호를 하신대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대체 인력 채용 공고가 나면 꽤 빠르게 이제 그 메꿔지는 편인데 중소기업들은 공고가 계속 나가고 해도 매칭을 시켜줘도 어쨌든 뭐 기업에서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대체 인력 지원하시는 분도 그 이제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이런 조건에 안 맞으셔서 그런지 한 번에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3번, 4번, 5번까지 가야 되고 결국은 기업에서도 포기를 하시고 동료들끼리 조금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도 계속 좀 그 작년 뭐 고용부 간담회 뭐 조고에 간담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대체 인력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지만이 그 소위 이제 눈치 보고 못 간다, 뭐 눈치 준다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대체 인력 부분을 조금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도 어쨌든 지금 고용센터라든지 있으니 거기서 조금 더 가중을 두고 좀 매칭을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그 아까 대체 인력에 대한 그 처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아마 서울하고 한 4-5개 지자체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지원하시는 분에 대한 급여 보전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풀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그뭐 대중기 상생 협력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특정 지자체만 아니라 좀 전체 모든 지자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좀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경력 부분은 인정은 그거는 기업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고용센터나 이제 지자체의 역할 확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장님이 내용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사실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 대체 인력 지원금을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인상을 했어요. 월 120만 원이니까 뭐 12개월 육아휴직 간다고 하면 1,440만 원.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이제 출연한 대중소 상생기금에서 200만 원이 추가로 가고 말씀하신 5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그 급여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200만 원씩도 추가로 가는데요. 그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 막 입사한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출산 육아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결혼 연령이 늦어졌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출산 연령도 늦어지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적어도 5, 6년 차 또는 7, 8년 차, 남성 같은 경우는 10년 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육아휴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숙련되고 업무에 대해서 어떤 뭐 중고참이 된 사람들 또는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체 인력을 뽑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체 인력 지원을 할 때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가 아니라 그 팀 내에서 이 숙련된 사람의 자리를 그 팀 내에서 중요한 또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다른 자리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좀 이런 유연성은 대체 인력 지원금이 유연성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저희가 그 적합한 사람들 좀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풀을 만드는 것들은 좀 계속 노력을 좀 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지자체도 지금은 5개만 참여하고 있지만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것도 좀 지자체들이 좀 참여를 좀 유도해서 좀 확산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지원 수준이 적정한가 좀 더 저희도 이제 그 높여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대폭 확대하다 보니까 현장 의견 좀 들으면서 인상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지원 제도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좀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들도 지원 제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부여해야 되는 휴가휴직이고 사업주 지원 제도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저희 지방간사에서 안내를 해드리면은 훨씬 더 수용도가 높아지셔서 그런 것들도 이제 더 저희가 지방간사에서 저희 인류가동행 플래너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홍보, 상담, 컨설팅까지 하면서 이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게 사업주 지원 제도도 좀 쓰기 편하게 그렇게 좀 개편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정책이나 제도, 뭐 법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뭐 확대되고 또 개선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정책의 틀, 그다음에 법제도의 틀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로 작년 7월에 가서 그 이제 가족 친화 경영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인증을 받자 해가지고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뭐 인증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이 유연하게 근무를 하고 또 대체 인력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직원이 하던 업무를 육아휴직 가면서 다른 직원이 분산한다든지 맡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이제 노사 합의 사실 이제 오늘 노동조합 관련 이야기는 좀 빠졌는데
이 노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왜 점심 시간을 1시간을 굳이 하느냐, 30분만 하고 급한 사람들은 30분 먼저 퇴근해도 되는 거 아니냐. 말로는 이런 게 가족 친화 경영이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 근데 말은 좋은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8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1시간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노사 합의를 보면 또 적용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해석도 있었는데 또 상급노조에서 또 반대한다. 뭐 등등등 굉장히 이게 뭐 노사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경직된 사고 방식,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그래서 근로자로서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치관이 점점점 변한 우리의 이제 새로운 청년 세대들의 욕구에 우리가 그다음에 국가와 사회가 그다음에 또 노사가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 5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을 계속 휴게 시간 없이 이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죄송스럽다는 이야기 드리는 것은 플로어에서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말씀하셨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좀 유연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저희 세션을 마치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야 딱 또 정각에 그 다음 세션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세 분 패널께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